1998년 대한민국 대구.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시름에 잠겨 있었지만 20살 청춘들의 꿈까지 얼어붙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앳된 얼굴의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정윤희.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강의실로 향하고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렇듯 그녀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20살의 꿈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금요일, 대학 축제로 들뜬 캠퍼스. 윤희 씨는 강의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학과 부스를 구경하고 밴드 공연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녁 8시경 친구들과 함께 근처 술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축제의 흥분은 식지 않았고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윤희 씨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그날은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보다 조금 많이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10시 30분, 취기가 오른 윤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만류했지만 그녀는 버스 막차 시간을 걱정하며 혼자 술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998년 10월 17일 오전 5시 10분경 집에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차가 쌩쌩 달리는 구마고속도로 대구 방향 170km 지점. 새벽 출근길에 나선 한 덤프트럭 기사가 도로 위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기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한때 사람이었던 무언가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것은 처참하게 훼손된 젊은 여성의 시신. 마치 거대한 차량에 여러 번 치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정윤희 씨였습니다. 경찰의 결론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만취한 여대생이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취한 여대생이 어떻게 집과 정반대 방향인 고속도로까지 갔을까요? 그것도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말입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차단벽이 있어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던 아버지. 슬픔에 잠긴 그의 눈에 무언가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처참한 모습의 딸에게 속옷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담당 형사에게 딸의 속옷이 왜 없는지 물었습니다. 형사는 사고 충격으로 벗겨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25톤 트럭에 치였다는데 어떻게 신발은 그대로인데 속옷만 벗겨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깨끗하게 처리했다던 그곳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에서 30m나 떨어진 풀숲 깊숙한 곳에서 찢어진 딸의 속옷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증거를 들고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심지어 아버지가 직접 찾아낸 딸의 속옷을 증거물로 접수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사건과 무관한 물건일 수 있다며 증거 보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권력의 거대한 벽. 그 앞에서 아버지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안 한다면 자신이 직접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 씨의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매일같이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풀숲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완벽하게 수색했다던 현장에서 가족들은 계속해서 딸의 유류품을 발견해냈습니다. 학생증, 강의 노트,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신발 한쪽, 심지어 가방까지. 아버지는 이 유류품들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장이 넓어서 야간이라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에게 시신 사진을 보여주자 전문가는 25톤 트럭에 정면으로 치였다면 골절 패턴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둔기로 가격당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최초의 사건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때 사건을 완전히 뒤흔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윤희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양. 그녀는 몇 달간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A양은 그날 밤에 이상한 걸 봤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가 버스를 타러 간 게 아니라 어떤 낯선 남자들 차에 탔다는 것입니다. 윤희를 걱정해서 뒤따라 나갔는데 승용차 한 대가 윤희 옆에 섰고 차 안에는 남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윤희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윤희가 그 차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A양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윤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탔으니까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만취한 여대생이 혼자 고속도로를 헤맸다는 경찰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윤희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그 누군가가 그녀를 고속도로에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속도로였을까요? 왜 하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버지는 이 증언을 들고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확한 차량 번호나 인상착의도 없다며 재수사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거리에 나가 딸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1998년 10월 16일 밤 이 아이를 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미친 사람을 보듯 피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그리고 10년. 세상은 정윤이를 잊었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잊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갔고 어머니는 슬픔으로 병들어갔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고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길거리에 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딸은 살해당했습니다. 도와달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3년의 세월, 4745일의 절망,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1년 대한민국,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과학수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합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들의 DNA가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미제 사건 증거물과 새로운 범죄자의 DNA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 이것은 수많은 미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대구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K가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일상적인 성범죄 사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K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DNA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화면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는 DNA 일치,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일치율 99.9%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스리랑카인 K의 DNA, 그것은 13년 전 차가운 풀숲에서 발견되었던 정윤희 씨의 찢어진 속옷에 남아있던 정체불명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13년 전 교통사고로 종결된 사건의 피해자 속옷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시 재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13년간 먼지만 쌓여있던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라진 속옷, 목격 증언, 이상한 골절 패턴 등 모든 명백한 증거들이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 왜 이것들을 무시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DNA 추적 결과 K와 함께 있었던 2명의 동료 스리랑카인 노동자들도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1998년 당시 대구의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았다고, 13년 전 사건의 범인을 찾았으며 DNA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3년간 외쳤던 그 말, 우리 딸은 살해당했다는 그 절규가 마침내 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자신이 찾던 진실이 정말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K는 이미 스리랑카로 도주한 상태였지만 한 명씩 검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NA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K에게 피해자 옷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K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K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13년간 감춰져 있던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조사실, K의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K는 1998년 10월 16일 밤 10시 30분경 자신들 3명이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길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정윤희 씨였습니다. K는 자신들이 차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는지 묻고 위험하니까 태워드리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는 경계심 없이 그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친구 A양의 증언처럼 그녀는 정말로 낯선 남자들의 차에 탄 것입니다. 검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K는 자신들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고 답했습니다. 왜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추궁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K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그녀를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K의 진술에 따르면 3명의 남자는 의식이 희미한 윤희 씨를 대상으로 차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윤희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3명의 남성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속옷이 찢어졌고 풀숲으로 던져졌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묻자 K는 자신들이 그녀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왜 고속도로냐는 질문에 K는 모든 것을 사고로 만들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새벽 4시경 그들은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을 노려 고속도로 한가운데 의식을 잃은 채로 있던 윤희 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K는 자신들이 도망쳤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그녀를 쳤습니다. 트럭 기사는 너무 늦게 발견해서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기사는 무고했습니다. 진짜 살인자들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K에게 당신들이 그녀를 죽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라진 속옷의 의미,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이유, 이상한 골절 패턴, 친구의 목격담. 13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모든 의문점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수렴되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강간 살인이었습니다. DNA라는 과학적 증거, 피해자 유류품, 그리고 범인들 자신의 자백,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자백했으며 강간 후 살해한 것이 맞다고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마지막에 많이 아팠을지 물었습니다. 검사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3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러나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만약 1998년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만약 아버지가 찾은 속옷을 증거로 채택했더라면 범인들은 진작에 검거되었을 것입니다. 13년의 세월. 그것은 범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백발이 된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6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진 끝에 최종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유족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시민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K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DNA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만에 딸의 억울함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다음 말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재판장은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특수강간치사죄가 아닌 특수강간죄로 인정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주범 K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제 딸이 죽었다며 저 사람들이 죽였다고 절규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15년! 27년을 기다린 끝에 나온 판결이 고작 15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성폭행 후 고속도로의 유기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은 인정했습니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성폭행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버려진 것과 트럭에 치인 것 사이에 법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27년간의 싸움, 만일이 넘는 기다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실만을 외쳤던 그 세월이 단 한 줄의 판결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K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지만 K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살인자가 저렇게 걸어 나간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범인은 그렇게 다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과학은 범인을 찾아냈지만 법은 범인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무기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차마 집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포기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경찰의 단순 사고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만약 그가 딸의 사라진 속옷을 직접 찾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13년, 20년, 27년을 기다리며 진실을 외치지 않았다면, 정윤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사고사한 여대생으로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세상은 압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 정윤희 씨를 죽였는지를. 법정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살인범은 반드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었고 미제 사건 재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사건들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정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졌지만
더 큰 싸움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2019년 3월, 정윤희 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딸에게 이제 아빠가 직접 가서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물어보겠다며 이제 아빠가 직접 안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버지를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싸움을 했는지를. 아버지의 관 위에는 윤희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살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만났을 것이라고, 27년 만에 드디어 만났을 것이라고. 현재 범인 K는 형기를 마치고 본국인 스리랑카로 추방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그의 범죄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진정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정윤희 씨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78년 5월 15일부터 1998년 10월 17일까지 영원히 20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딸 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가 직접 새긴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게 되었다. 이제 편히 쉬렴. 아빠가 곧 갈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날 밤 정윤희 씨를 죽인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25톤 트럭이었을까요? 그녀를 성폭행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내버려둔 3명의 범인들이었을까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진실을 외면하고 단순 사고로 덮어버렸던 당시의 부실한 수사였을까요? 13년이 지나서야 증거를 찾아냈지만 시간의 벽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법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아버지의 절규를 27년간 외면했던 우리 모두였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귀 기울였더라면, 한 아버지의 절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윤희 씨의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정윤희가 태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외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27년을 기다려야만 밝혀지는 또 다른 진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 사건의 전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27년을 싸운 한 아버지의 용기, 그리고 그 싸움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정윤희 씨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운 한 가족의 증거로서,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서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27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외침이 즉시 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윤희 씨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입니다. 부디 우리가 그 숙제를 잊지 않기를. 부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디 정의가 27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